네, 국제채권시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는 유로 채권하고 국제 채권에 대한 그러한 차이점을 살펴봤고, 더불어서 채권에 대한 가격을 계산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차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제 채권 시장에서 배우는 주 목적은 세계적인 증권화 추세와 국제 투자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제 증권 시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차시에서 이번 차시에서도 국제 채권 시장을 발행자와 투자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차시는 주로 유로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되는지랑 또는 어떤 형태가 또 발행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 채권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 일본, 스위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차시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이랑 가격을 배웠지만, 먼저 이번 차시에서는 유로채가 어떠한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로채 결제는 유로 클리어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로 클리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1968년 12월 모건 개런티에 의해서 유가증권하고 CDH를 목적으로 해서 브뤼셀에 서치한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로 채권의 결제도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여 개국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로 클리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로 클리어 증권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MG 브뤼셀 지점에 현금 계좌도 개설을 해야만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로 클리어는 세계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증권 예탁 기관으로 명성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리어 스트림입니다. 모체는 시델로서 98개국 유럽 주요 은행들이 공동 출자를 하게 됩니다. 1971년에 룩셈부르크에 개설이 되었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던 유로 클리어와는 달리 비영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이치뱅크가 인수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클리어 스트림은 유로 클리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어 스트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유로 클리어와는 달리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를 모두 이 클리어 스트림에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따라서 클리어 스트림은 증권 결제나 증권 임차, 그리고 증권의 대여와 차입, 아울러서 자금 이체 등의 그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로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유로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중장기적인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정금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 일반 유로채는 연 단위로 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로 표시된 통화의 역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역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러한 국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신규 발행 유로채의 한 50%, 반 정도 됐죠. 예. 달러 표시 채권이고요. 그 다음이 유로화 표시 채권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30%대 50% 정도 이렇게 마켓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로채 형태는 이제 변동금리 채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FRN이죠. 예, 플로팅 레이트 노트입니다. 이 채권은 이자율이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조정되는 중장기 국제채입니다. 예, 따라서 상한일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일반 유로채에 비해서 금리가 시장 금리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채인 FRN은 양도 가능한 소재인식 증권으로서 일반적으로 리버를 기준금리로 해서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일정한 스프레드를 더해서 액면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지급금리는 3개월이나 또는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되게 됩니다. 뭐 당연히 발행할 때 그러한 조건이 표시되어 있겠죠. 자, 변동금리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국제금리가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고정금리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잠깐 좀 리뷰를 해볼까요? 말킬의 채권 종리 혹시 1번 기억하죠?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한다. 그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에 따라서 만기가 길면서도 금리 변동의 그 위험을 그러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70년대 이후로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걸맞춰서 변동금리 채권인 FRN이 생겨나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유로채 총 발행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점차로 전 세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금리채 성장세는 일부 좀 감소, 즉 둔화의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산담보부 유로채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자산담보부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AB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A는 에셋입니다. B는 베이키드, C는 시큐리티, 자산담보부 증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한 이러한 유로채로서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당연히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일정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기 시작했겠죠. 예, 그러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안에 유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그러한 자산을 이 안에 탑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담보부 유로채 발행자가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경우에 담보로 하는 그 채권이 유로채 소유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시정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그러한 금리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인해서 자금 조달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보고 갈까요? 예, 이자율이 시장 금리에 따라서 조정되는 중장기 채권을 무엇이라고 하나? 예, 변동금리 채권 FRN 되겠죠? 예, 요거에 반대로 채권은 뭐예요? 뭐 당연히 고정금리채입니다. 그죠? 예, 만기 동안에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자, 자산돈부부 유로채 뭐라 그랬어요? 예, 이러한 채권 발행할 때 채권 안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그 대출 자산과 같은 걸 이 안에 탑재되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린 본드, 외국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외국 채권은 유로 채권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특정 국가의 자본시장에서 그 나라의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채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 채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채권은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통화국 내의 금융기관이나 또는 증권회사가 주로 참여 인수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초기의 시장 형성자의 구성이 유로 채권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 채권 시장을 이용하는 주로 차입자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자기업, 세계은행, 뭐 ADB와 같은 뭐 아시아개발은행, 뭐 주로 이제 국제기구들이죠. 예, 또는 상업은행이나 기업의 외국 시장 이용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예, 주로 정부기관, 정부 출자기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국제기구들이죠. 예. 자, 그러면 뭐 외국 채권을 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예, 양키 본드입니다. 양키 본드. 그죠? 미국 내의 비거주자가 미국 내의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달러 표시 외국 채권입니다. 자, 불독 본드가 있습니다. 영국 내의 비거주자가 영국 내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파운드화 표시 외국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렘브란트 본드입니다. 그죠? 예, 네덜란드 내 비거주자가 네덜란드 내의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그러한 유로화 표시 외국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라이 본드도 있죠? 예, 사무라이 본드. 뭐 일본이 뭐 연상이 되나요? 네. 일본 내의 비거주자가 일본 내의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엔화 표시 외국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관련된 채권이네요. 네, 아리랑 본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죠, 아리랑. 한국 내 비거주자가 한국 내의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원화 표시 외국 채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화 표시를 뭐 김치본드 이렇게도 뭐 많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 프랑 본드도 있네요. 스위스 내 비거주자가 스위스 내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스위스 프랑 표시 외국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외국 채권은 그 나라의 이미지와 걸맞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발행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딤섬 본드가 있네요. 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표시 채권입니다. 펜도 본드도 있네요. 본토에서 발행되는 그 위안화 표시 채권. 그죠? 다 이런 것들은 뭐 중국과 관련된 그러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볼까요? 영국 내 비거주자가 영국 내의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파운드 표시 외국 채권을 나타낸 것이 무엇인가? 자, 불독 본드죠. 양키 본드는 어디예요? 예, 미국 내 비거주자가 미국 내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달러 표시 외국 채권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렘브란트 본드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어요? 네, 네덜란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네, 아리랑 본드 또는 김치 본드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세계 주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채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유로채 시장과는 달리
뭐 여러 가지 정부 규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상당히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양키 본드 이용 시 유리한 점입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발행자의 신용도가 좋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장기 자금 조달을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규모가 최소 건당 1억 달러로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기도 20년 이상 장기채를 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행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발행에 따른 투자은행 스프레드가 유로채 시장보다는 저렴하다는 뭐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호가의 스프레드도 유로 채권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7, 8% 정도일 만큼 유동성이 매우 높은 뭐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키 본드 발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대외 지명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 다른 시장에서도 채권 발행이 수월해지는 그러한 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키 본드 발행 시에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푸어스, S&P 또는 무디스 같은 세계 굴지의 채권 신용 평가사에 의해서 신용 등급을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하인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유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은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 사이가 바로 투자 적격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정도는 있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트리플 B 이하인 더블 B부터 D 등급인 경우에는 이런 정크 본드, 투자 부적격 등급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 미국 채권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을 볼까요? 유로채 시장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정도의 규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공모 발행 형태로 채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신규 증권은 미국 증권거래소죠. 이 SEC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미국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은 약 3달, 90일 이상 유통된 후에야만이 미국 국민에게 매각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타이트한 그러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시장을 볼게요. 일본 시장은 미국 다음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채권 시장입니다. 일본의 채권 시장은 외국 차입자가 일본의 채권 시장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시작한 건 주로 80년대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주로 미국과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이 이루어졌겠죠. 자, 그럼 일본의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국제 채권은 일반적으로 사무라이 본드와 쇼군 본드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표에 의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사무라이 본드의 발행 통화는 엔화입니다. 하지만 쇼군 본드는 엔화 이하의 표시 통화로 발행할 수 있고요. 사무라이 본드의 기준일수는 연 365일입니다. 근데 쇼군 본드인 경우에는 365일. 그죠? 주로 유로본드들이 주로 360일이잖아요. 자, 이자 지급 횟수는 보통 사무라이 본드는 뭐 반기별, 그러니까 연이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쇼군 본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무라이 본드의 그 원리금 지급은요, 엔화로 지불 대리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군 본드의 원리금 지급은 지정 통화로 채권이나 또는 쿠폰의 소유자가 지불 대리인에게 설정한 그러한 구자에 이체하여 지급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일본의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전통적으로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 채권 시장에서의 회사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본 내 국내 발행 채권 시장은 주로 국채나 또는 장기신용은행 채권에 의해서 주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기업들은 유로 엔채 발행에 활발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위스 채권 시장에 좀 살펴볼까요? 스위스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가 좀 적고 기채 절차, 즉 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기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채 절차도 단순해서 또한 스위스 프랑의 그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외국채 시장이 그 형성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발행 및 유통이 되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프랑 채권은 스위스에 유입된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매입되기 시작하고 스위스는 통화 가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비교적 저리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 당연히 스위스 내에서의 채권에 대한 발행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한 동기 요인에 의해서 스위스에서도 채권이 많이 발행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스위스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 프랑채 발행은 공모보다는 그 상호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은행에 의해서 발행 사전 심사가 상당히 엄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매각도 주관사 은행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채 그 인수기관은 주로 스위스 은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스위스의 빅3 은행들, 뭐 일반적으로 SBC나 UBS, CS 이러한 그 금융기관들이 주로 스위스에서 발행되는 그러한 채권을 주로 인수를 하고 유통을 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모 채권인 경우에는 1000만 스위스 프랑 그리고 공모인 경우에는 2000만 스위스 프랑이 주로 발행되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채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장허가 위원회의 발행 승인을 좀 얻어야만이 발행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국 시장입니다. 우리 불독 시장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불독 본드 시장은 영국 정부의 외환 규제로 인해서 1970년대 말까지는 그리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도 덴마크 왕국이 발행한 7,500만 파운드를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주로 불독 본드인 경우에 주로 발행자는 주로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발행 경우에는 그렇게 크리 많지 않은 뭐 그러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배워봤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그런 채권에 대한 명칭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채권 시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